여러분이 지금 먹고 계신 그 건강식품이 암세포를 키우고 있고 재발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40년간 종양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암 환자분들과 함께 온 이성우입니다. 혹시 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늘 불안하시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5년 안에 암이 재발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약물 치료 없이도 식습관만 바꾸는 것으로 암 재발률을 70%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항암 치료까지 완주하시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료가 끝나고 2년, 3년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선생님, 분명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왜 다시 암이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암 재발의 진짜 원인은 의료진이 놓친 미세한 암세포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들 중에는 실제로는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문제 없었던 음식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다시 자라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양분, 둘째는 산소, 셋째는 염증 환경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드시는 달콤한 과일 주스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포도당을 직접 공급합니다. 점심에 드시는 가공 햄이나 베이컨은 체내에서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저녁에 전자레인지로 데운 플라스틱 용기의 음식은 미세 플라스틱을 몸속으로 들여보내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왜 암이 재발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암 치료는 단순히 병원에서의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치료는 집에 돌아가신 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이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이런 혼란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정보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며 면역 체계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같은 음식이라도 더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 중 하나는 암 재발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건강을 위해서 특정한 음식들을 꾸준히 드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20배나 더 많은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이는 2015년 독일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암세포에게 더 많은 연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설탕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음식들도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됩니다. 과일 주스, 현미밥, 심지어 일부 건강 보조식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정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재발을 막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시작하시면 몸은 놀랍도록 빨리 변화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80세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도 식습관 개선만으로 10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께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해진 것은 최근의 의학 연구 덕분입니다. 특히 2015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암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더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포도당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정상세포는 포도당이 없어도 지방이나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암세포는 오직 포도당만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암세포에게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매일 암세포에 먹이를 공급한다면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로 전 세계 의학계에서는 식단 관리가 암 생존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암 환자는 뭐든지 많이 드세요 라고 조언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2018년부터 암 환자들의 식단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개정했습니다. 단순히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대학교 의학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한 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40% 높았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고령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70세 이후에도 올바른 식습관을 시작한 환자분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5년 베이컨,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가공육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공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화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특히 위암과 대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 이런 발암물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공육의 경우는 안전한 섭취량이 없습니다. 하루에 50g만 드셔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0g이면 베이컨 2조각, 햄 1장 정도의 양입니다. 특히 아침에 샌드위치나 토스트에 올려 드시는 햄, 점심 도시락에 소시지, 저녁 안주로 드시는 베이컨까지 합치면 하루에 200g 이상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암 재발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양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는 포도당을 20배나 더 많이 소비합니다. 설탕, 흰쌀밥, 흰빵, 과자, 케이크 등은 모두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밥은 괜찮겠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현미밥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미는 흰쌀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상당히 올립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도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과일 주스를 드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사과 주스 한 컵에는 각설탕 8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더 심해서 각설탕 10개 정도입니다. 과일의 당분은 자연 당분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설탕이든 과일 당분이든 똑같이 포도당으로 인식합니다. 오히려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있어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과 튀김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 염증은 암세포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반복해서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킨, 도넛, 감자튀김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각종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암 재발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에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장인자는 암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환자분들은 유제품 섭취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2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을 많이 드신 전립선암 환자분들의 재발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2% 높았습니다. 그럼 칼슘은 어떻게 섭취하죠? 라고 걱정하실 텐데 브로콜리, 케일, 깨, 아몬드 등에서 충분히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물성 칼슘이 흡수율도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진 가열 음식입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 배달 음식들이 모두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이 음식으로 이동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됩니다.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분들의 혈액에서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유방암, 자궁암 등 호르몬 관련 암의 재발 위험을 높입니다. 이 5가지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셨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음식들을 드신 환자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2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김동환 어르신입니다. 82세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까지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퇴원하실 때만 해도 검사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고 담당 간호사님도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김동환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이 모두 해외에 계셔서 집에서 식사를 챙겨 드시기가 어려우셨죠. 그래서 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드시고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영양도 골고루 들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특히 김동환 어르신이 좋아하신 것은 편의점의 불고기 도시락이었습니다. 고기도 들어있고 야채도 있어서 균형 잡힌 식사라고 생각하셨죠. 아침에는 주로 햄 샌드위치와 바나나 우유, 점심에는 불고기 도시락, 저녁에는 치킨이나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드셨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체력도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CRP라는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의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라도 걸리셨나 보네요 하고 넘어갔는데 3개월 후에도 계속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양 표지자 수치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9개월 후 CT 촬영 결과 간에 작은 전이 병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김동환 어르신은 정말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하루 섭취하시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매일 드시는 햄 샌드위치에 가공육, 편의점 도시락에 높은 나트륨과 방부제,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드시는 습관, 배달 음식에 트랜스 지방까지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음식들을 거의 다 드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매일 드시는 가공육의 양이었습니다. 아침 햄 샌드위치, 점심 도시락의 햄이나 소시지까지 합치면 하루에 150g 이상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이는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김동환 어르신께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식단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편의점 음식 대신 직접 현미밥을 지어서 드시고 가공육 대신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그릇을 사용하시도록 했고 배달 음식도 월 2회로 제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김동환 어르신도 손자들을 더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해 주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종양 표지자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의 전이 병소도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술 후 2년째 완전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이명자 어르신입니다. 74세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고 호르몬 치료까지 마치셨습니다. 이명자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시고 건강식품도 챙겨 드시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특히 이명자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였습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암 예방에 좋다는 인터넷 정보를 보시고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를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습니다. 또한 유산균이 면역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플레인 요구르트와 치즈도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건조과일을 드셨고 혈당이 오르지 않는 당분이라고 광고하는 건강음료도 하루에 2-3번 드셨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이명자 어르신도 역시 건강관리를 잘하니까 좋네요 라고 만족해 하셨죠. 하지만 18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복혈당이 120을 넘어섰고 당화혈색소도 6.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유방암의 재발 지표인 CA15에서 3수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명자 어르신은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건강식품만 드셨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자세히 식단을 분석해 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매일 드시는 과일 주스 한 컵에는 각설탕 8개에서 10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강음료라고 드시던 것들도 인공감미료와 올리고당으로 단맛을 낸 것들이어서 혈당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간식으로 드시던 건조과일이었습니다. 말린 대추, 건포도, 건조 망고 등에는 생과일보다 5배에서 10배나 많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었거든요. 이명자 어르신은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며 매일 한 줌씩 드셨는데 실제로는 하루에 각설탕 15개 이상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매일 드시던 요구르트와 치즈에서 나오는 IGF-1 성장인자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명자 어르신의 경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셨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했습니다. 즉시 식단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물이나 무가당 녹차를 드시도록 했고 유제품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바꾸셨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던 건조과일 대신 생견과류나 채소 스틱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후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시도록 했고 탄수화물 섭취량도 조절했습니다. 현미밥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셨습니다. 2개월 후부터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6.2로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유방암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수술 후 3년째 혈당도 정상이고 암 관련 수치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이 두 분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들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같은 음식이라도 젊을 때와는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다행히 두 분 모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하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로 바꿔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가공육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고기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오리고기가 좋고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튀김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숯불구이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팬에 구우시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부와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환자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모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 비타민이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다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되 양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현미도 여전히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대신 채소와 단백질의 비중을 늘리세요. 흰빵 대신에는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통밀빵 중에도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지만 어려우시면 베이커리에서 무설탕 통밀빵을 주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에는 생과일을 적당량 드세요. 하지만 과일도 당분이 많으니 하루에 사과 반 개 또는 오렌지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음료는 물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녹차나 백차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있으니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트랜스 지방과 튀김 음식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빵, 과자, 케이크는 피하세요.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참기름 등 천연 기름을 사용하세요. 다만 가열할 때는 올리브 오일보다 카놀라 오일이나 포도 씨 오일이 더 안전합니다. 튀김 대신에는 구이, 찜, 조림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치킨 대신 닭가슴살 구이, 감자튀김 대신 구운 감자, 튀김 만두 대신 찐 만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맛은 조금 다르지만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더 담백하고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유제품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우유 대신 두유,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를 드세요. 처음에는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드시면 적응하십니다. 치즈 대신에는 아보카도나 견과류 페이스트를 사용하시면 비슷한 고소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대신에는 김치나 된장, 청국장 등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드세요. 여기에도 유산균이 풍부하고 유제품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김치의 락토바실러스는 면역력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유리나 세라믹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음식 보관도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비용이 조금 들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은 절대 플라스틱에 담지 마세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도 피하세요. 텀블러를 사용하시거나 유리컵을 사용하세요. 외출할 때도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시면 스트레스가 되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첫 주에는 가공육부터 끊으세요. 햄, 베이컨, 소시지를 모두 치우시고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로 대체하세요. 둘째 주에는 과일 주스와 단 음료를 끊으세요. 물과 차로 바꾸시면 됩니다. 셋째 주에는 유제품을 줄여보세요. 우유를 두유로, 요구르트를 김치로 바꾸세요. 넷째 주에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세요. 유리 그릇을 몇 개 구입하시고 음식을 옮겨 담는 습관을 만드세요. 한 달 후에는 튀김 음식과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식품들을 점차 줄여가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시면 무리 없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저녁은 일찍 드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절대 피하세요. 밤에 먹는 음식은 모두 지방으로 축적되고 혈당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운동도 함께 하세요.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수면도 충분히 취하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교란되어 단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6개월마다 영상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식생활 개선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 이즈모 지역에는 특별한 암 환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모두 65세 이상의 암 환자분들인데 놀랍게도 10년 생존율이 95%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의 비결은 바로 철저한 음식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음식을 완전히 금지합니다. 가공육,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유제품, 플라스틱 용기 음식을 일체 드시지 않습니다. 대신 신선한 생선, 해조류, 발효식품,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일본식 식단을 드십니다. 특히 된장, 김치와 비슷한 절임 채소, 다시마 육수 등을 자주 드시는데 이런 발효 식품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임의 최고령 회원이 91세라는 점입니다. 이분은 78세에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1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음식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올바른 식단을 실천하고 계시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70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들이 6개월이라고 했지만 식단 개선과 생활습관 변화로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의 하루 식단을 소개해드리면 아침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된장국, 김치, 구운 생선입니다. 점심에는 채소 위주의 비빔밥과 두부조림, 저녁에는 채소 스프와 삶은 달걀, 견과류 조금입니다. 간식으로는 녹차와 견과류만 드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먹으면 살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3개월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기력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종양 표지자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1년 후에는 CT상에서 종양 크기가 30%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올바른 실천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면 언제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85세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식단 개선만으로 5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100세까지 살 자신이 있다고 하시며 매일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헷갈리셨을 뿐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아시게 되었으니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음식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음식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황혼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